국금시. 그래서 두 사람 다 와가지고 이제 녹화 시작하고요. 혹시 뭐 질문이나 아니면 코멘트 있으면 해보시죠. 그러니까 빨리 답변해달라고 그 유유상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없으면 없다라고 빨리 좀 리스판스를 해줘야지 그 다음으로 빨리 넘어가죠. 수업 외 이야기이긴 아, 한데, 뭐, 그 네, 상관없어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음, 교수님이 그 금융수학 수업하실 때 음, 교환학생 관련해서 좀 가성비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음, 그 이유가 이제 교환학생을 가게 되면 교환학생 친구들이랑 대부분 어울리게 되고, 영어 실력에 좀 비약적인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났는데, 음, 음, 혹시 그 워홀이랑 좀 비교를 했을 때, 음. 좀 워홀은 좀 어떤가, 좀 개인적으로. 워크홀리데이가 교환 학생보다는 조금 더 효과적일 가능성이 있는 게 네. 어쩔 수 없이 업무상으로 사람들하고 뭔가 대화를 하긴 하죠. 근데 그 교환 학생에서 이야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이슈가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음, 우리가 캐나다 어학연수를 가는데 저는 캐나다 어학연수를 반대를 해요. 왜 반대를 하냐 하면 캐나다 어학연수를 가서 그 얻은 효과는 금융학부 학생들끼리 서로 친해가지고 온 거야. 만약 캐나다를 갔으면 캐나다 가가지고 현지인들하고 뭔가 인터랙션이 있어가지고 반드시 언어만 있는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은 문화도 좀 이렇게 하면서 해가 오는 게 사실 소기의 목적인데 교환학생도 마찬가지고. 근데 많은 교환학생 가는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학점을 잘 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학점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왕 어울린다면 같은 한국 학생들끼리 어울리고 앉아 있고 한국 학생들하고 어울릴 거면 그냥 한국에서 한국 학생들하고 어울리면 되지. 왜 굳이 교환학생을 갔냐 이거지. 근데 그 워크홀리데이도 사실은 비슷한 이슈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지. 거기 있는 현지인들하고 어울리는 게 아니고 또 혼자서 돌아다니든가 아니면 같은 워킹 홀리데이 하고 있는 그 한국 애하고 같이 뭐 어디 여행을 돌아다닌다든가 이런 식으로 보통 하지. 그럴 거면 사실 워크 홀리데이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거지. 뭐 그런 스토리죠. 이제 별로 효과 음,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할게. 근데 여하튼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외국에 대해서 내가 노출을 시킨 거잖아. 요만큼이라도. 노출을 안 시키는 것보다 노출시키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다. 그런 면에서 교환학생 안 가는 학생보다는 교환학생 가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다. 음,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뭐 다르게 이야기하면 교환학생은 공부하는 거였잖아요. 워크홀리데이는 일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경험보다는 일 경험이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워크홀리데이가 훨씬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거죠.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뭐 교환학생을 가지 말아라. 아니면 워크홀리데이를 가지 말아라가 아니고 내가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냐 이거지. 음. 또 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저는 질문 없습니다. 음. 없습니다. 이제 그 진행할게. 이거 왜 안 되나? 오케이. 우리 지금 외환시장 하고요. 지난 시간에 근데 이게 지금 9월 18일 시청이니까 아직 시청하면 안 되는 거잖아. 오늘 며칠이에요? 16일입니다. 16일이니까 이번 주 목요일 날 시청하는 거니까 안 봤죠? 네. 네, 아직 안 사실은 두 봤습니다. 사람은 보고 왔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오늘 하는 이야기가 조금 연결이 될 거니까 좀 이해할 수 있을 건데.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그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그 이 동영상 스크립을 올려놓고 그다음에 퍼플렉시티한테 요약해 달라 하니까 이렇게 요약을 잘해주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안 봤지만 지난 시간에 했던 첫 번째 내용은 외환시장의 기본 구조인 것 같다라는 거죠. 석정 씨, 석정 씨, 네, 어, 캠을 네. 켜야 되는데. 항상 켜져 있잖아. 캠이 안 아, 켜져 있는데. 외환시장의 떨어지면서 꺼진 것 외환시장의 같습니다. 기본 구조라고 해서 외환시장은 OTC 마켓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외환시장은 이중 구조로 돼 있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 마켓하고 인터뱅크 마켓으로 나눠져 있다. 클라이언트 마켓은 뭐냐? 일반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환전하는 그걸 클라이언트 마켓이라 그러고 인터뱅크 마켓은 뭐냐 하면
이제 말하자면 은행이 클라이언트 마켓에서 딜러 역할을 했는데 그 딜러들이 뭔가 외환 거래를 해야 될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 대규모 거래 하는 시장이 인터뱅크 그래서 이중 구조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어, 외환 시장에는 딜러와 브로커가 있다. 그래서 딜러라는 사람은 뭔가 호가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든지 와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대신에 비대 스프레드를 딜러가 음, 먹는다. 브로커는 이를테면 부동산 중개인처럼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실제 자기가 매매 주체가 되는 건 아니고 매수할 사람하고 매도할 사람하고 서로 거래를 주선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브로커인데 외환시장에도 외환 브로커와 외환 딜러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뭐 그 호가하는 방법이 직접 호가하고 간접 호가가 있고 그다음에 그 미국식 호가가 있고 그다음에 유럽식 호가가 있고 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어, 환율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분모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분모가 사과 같은 물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분모를 기준통화라 그러고 분자를 어, 이 잘못 적혀 있네. 제 발음이 안 좋다 이 소리네. 분자가 뭐냐면 표시통화죠. 내가 아마 그때 동영상에서 이 저 호가통화라고 그 발음했는데 이 저 퍼플렉스 저 유튜브는 그거를 효과라고 발음이 안 좋다는 증거네. 뭐 스프레드를 그 매수효과 매도효과의 차이를 매수효과 매도효과의 가운데 값으로 나눠준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뭐 실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죠? 환전할 때 어떻게 환전하는 게 좋은가 이런 이야기도 했으니까 한번 보라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할 차례예요? 오늘은 뭐 할 차례냐면 외환시장에 아마 이걸 것 같은데 교차 환율 구하는 거. 자, 교차 환율은 보니까 영어로는 크로스라고 했는데 교차가 크로스이네. 그죠? 질문은 이런 거네요. 어, US 달러 유로 환율이 있고 US 달러 GBP 환율이 있는데 그러면 유로 GBP 환율을 구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이거로부터.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 이미 그 해봤다 이거지. 왜 해봤냐 하면 우리 약분하기, 환전하기가 약분하기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한 겁니다. 그죠?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음, 이게 잘못 적었다, 그지? 이래 돼야 되겠네. 이렇게 돼야 되겠네. 기준통화가 유로고, 그 다음에 그, 표시통화가 파운드인 거. 그러니까 요거. 유로, 파운드.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자, 이거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하여튼 요 두 개 가지고 그걸 만들어야 되니까, 분모에 유로가 나와야 되니까, 유로, 달러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달러는 없어져야겠죠. 요 달러는 약분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여기 달러가 없고 파운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분자에 파운드가 되고 달러 되는 거. 그러면 유로분의 달러는 1.50이니까 분자에 1.50이 들어갈 거고. 그죠? 예. 그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요거 역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분모에 2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1.5에서 2를 나눠 준 거니까 0.75가 될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저 1장에서 했던 이 저 환전하기 얘를 US 달러로 환전하기 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문제네요. 그죠? 단지 이 교차 환율은 뭐가 교차 환율이라는 거예요. 두 개의 환율이 있으면 그 환율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환율,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교차 환율을 한다. 이런 거네. 할 수 있겠어요? 음. 조금 더 복잡한 문제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뭐라고 해놨죠? 이것도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는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답이 뭐냐면 파운드 분의
유로니까 파운드분의 유로. 아까 지금 위에 문제에서는 여기 유로분의 파운드였으니까 유로분의 파운드가 맞고 여기는 지금 또 보니까 뭐라고 해놨어요. 파운드분의 유로였으니까 파운드분의 유로가 맞네. 그지? 그리고 이제 환율이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지? 근데 이 문제 어떻게 풀 거냐라는 거예요. 언어 환율을 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풀 거냐 하는 이슈잖아요. 그죠? 여기 보니까 뭘 갖고 온 것 같아요, 지금. 뭘 갖고 왔냐 하면 요 숫자를 갖고 왔고, 그 다음에 요 숫자를 갖고 왔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숫자를 갖고 와야 되나 이슈네. 오케이? 그러면, 어, 이게 왜 이 숫자를 갖고 와야 되는지를 한번 설명해 본다면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이를테면, 지금 뭐라고 했어요? GBP분의 유로의 매수 효과라 그랬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 물건은 뭐예요? GBP고. 그죠? 누가 매수하는 거예요? 자, 효과는 누가 매수하는 거? 누가 매도하는 거? 딜러가 매수하는 거. 딜러가 매도하는 거. 왜냐하면 딜러는 언제든지 사람들이 오면 딜러한테 이 가격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매매할 수 있는 대신에 매수호가, 매도호가의 차이를 먹는다. 그게 딜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딜러의 매수 호가고요. 지금 여기 있는 호가는 딜러가 나는 이 가격에 매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파운드 같은 경우에 1.9712에 매수하겠습니다. 1.9717에 매도하겠습니다. 라는 게 이거. 그러니까 딜러가 파운드를 자 어느 게 물건이에요? 뭐가 물건이라고? 파운드가 물건 물건입니다. 아니면 유로 물건. 분모가 물건 기준통화 그지? 그러니까 GBP가 인플로우 되고 플러스 되고 반대로 유로가 아웃플로우 되는 거. 그죠? 근데 그걸 계산할 때는 항상 뭐로 보라는 거였어요? 나의 입장에서 보라는 건 내가 고객인데 고객 입장에서 보라는 거죠. 딜러가 만약 이런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있으면 나는 어떤 캐시플로우를 가져야 돼요? 요 캐시플로우를 가져야 한다는 거지. 반대의 캐시플로우. 맞죠? 그죠? 근데 반대 캐시플로우를 교차환율이라 그랬으니까 직접 유로 GBP로 보면 안 되겠다라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지금 유로 GBP는 없어. 여기는 뭐만 있는 거야? 파운드 US 달러, 유로 US 달러만 있는 거지. 그죠? 예.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면 US 달러, 파운드, US 달러, 유로를 가지고 뭔가 유로 GBP를 만들어내라 이 소리지.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냐 하면 뭐예요? GBP를 아웃플로우하고 대신에 반대급부로 US 달러를 인플로우하고 요 US 달러 인플로우는 없애야 될 캐시플로우니까 아웃플로우가 있어야 되고 반대는 뭐냐면 유로 플러스 이러면 되겠지. 그죠? 예.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면 내가 만약 요 거래를 한다면 요 거래할 때의 환율이 어느 게였으면 좋겠다라는 걸 찾아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내가 고객이 요 거래를 한다면 뭘 하는지 좋은지를 찾아야겠지. 그죠? 여기 지금 답을 보니까 1.9712라고 적혀 있잖아. 그러니까 요 숫자잖아. 그러니까 요 숫자는 지금 환율이 어떻게 계산됐는가? 여기 지금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아메리칸 텀 이렇게 적혀 있어. 아메리칸 텀이 뭔데? 미국인 입장에서 직접 볼까? 다시 말하면 미국인 입장에서 표시통화가 뭐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미국인은 어떤 통화를 사용하고 있나요? 달러, US 달러, US 달러. 그러니까 그러면 기준 통화는 뭐가 돼야 돼요? US 달러, 파운드. 아니 표시통화가 US 아, 달러가 팜, 되니까. 본인은 지금 아, 신원이 사과 0.01개입니다. 이렇게 호가해? 아니잖아. 우리는 사과 한 개가 100원이다. 이렇게 호가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미국인 입장에서 직접 호가라 그랬으니 US 달러가 표시 통화가 돼야 되고 반대로 얘기하면 파운드가 음. 기준 통화가 돼야 되겠지. 기준,
오케이.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하튼 스토리는 그런 것 같다라는 거지. 그지? 왜 1.9712냐 하면, 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 US 달러 플러스고, 파운드 마이너스인데, 그 말은 뭐냐면, 파운드 매도죠. 왜냐면 기준통화는 지금 파운드라 그랬으니까. 그죠? 내가 파운드 매도한다면, 매수에, 매수호가에 매도해야 돼요? 아니면 매도호가에 매도해야 돼요? 비드에 매도해야 돼요? 에스크에 매도해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한다고? 싸게 매도해야 된다고. 나는 손해보고, 그 손해보는 게 반대로 얘기하면 딜러는 이익을 보고, 딜러는 원래 사람들한테 항상 언제든지 매매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미디어 그 스프레드를 먹는다 그랬으니, 그러니 1.9712가 맞네라고 지금 된 거지. 그지? 여기 숫자를 보니까 0.6783 이렇게 적혀 있다고. 근데 이게 지금 무슨 텀이에요? 무슨 텀이에요? 유로피안 텀 이렇게 적혀 있어. 이건 뭐야? 유럽 사람 입장에서 직접 올까? 그러니까 뭐냐, 이 기준 통화는 뭐가 돼야 돼요? US 달러가 되고, 그 다음에 유로가 돼야 되겠지. 아니, 뭐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러니까 그냥 이 논리적인 흐름만 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동영상을 한 번 더 반복하면서 한번 따라가보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지 아마 이해될 거예요. 이게 쉽지 않다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차근차근 이야기하면 이래 된다라는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제 그 캐시플로우는 뭐예요? US 달러 마이너스 그다음에 EUR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내가 US 달러를 매도하는 거지. 이게 지금 기준통화가 뭔데, 여기가? 이 기준통화가 뭐라 그랬어요? 다시 유럽 사람 입장에서 직접 못 가니까 그 말은 뭐냐면 유로가 분자에 나와야 되고 분모에는 US 달러니까 US 달러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그 말은 제가 US 달러 매도해야 돼. US 달러 음, 매도한다면 비드에 매도해야 돼, 에스크에 매도해야 돼. 싸게 매도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내가 손해 보는 거지, 고객은. 그죠? 예. 그래서 0.6785가 아니고 0.6783인 거라 알은 거야. 그지?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역시 마찬가지 약분하기 지금 게임으로 들어간 거지. 우리 지금 궁극적으로 하는 건 뭐예요? 파운드 분의 유로인데, 파운드 분의 유로를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 분모에 유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달러가 나와야 되고, 요 달러를 상쇄시켜야 되니까, 여기 분모에 달러가 나와야 되고, 분자에 유로가 나와야 되고, 그지? 그리고 지금 9712는 파운드가 기준 통화라고 했으니 분자에 1.9712가 나와야 되고 맞죠? 여기는 기준 통화가 뭐라고? 달러가 기준 통화라 그랬으니까 분자에 0.6783이 나와야 되니까 결국에는 1.9712하고 0.6783하고 곱하면 1.3371의 매수 효과를 구한 거지. 크로스 익스체인지를 할때 비드를 구한 거죠. 어려워 쉬워? 엄청 어렵지? 그렇습니다. 그죠? 예. 자, 이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을 이야기를 할게요. 음. 이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은 일단 우리 이거부터 하자고. 요거가 목표고, 요거 목표면 결국에는 파운드 달러이고 여기가 달러 유로가 돼야지 되구나라는 건 지금 이제 요거 약분하기니까 요거 약분하기니까 이래 되구나라는 걸 알았고, 그제? 어 여기 지금 매수 효과로 적혀 있잖아. 그러니까 여하튼 뭐냐면 크로스 레이트라도 매수 효과는 작은 숫자고 매도 효과는 큰 숫자겠죠. 그래야지 딜러가 돈을 벌잖아. 그제? 음, 그러면 팁은 뭐냐? 이 문제를 푸는 팁은 뭐냐 하면 이왕이면 가장 작은 숫자를 만드는 게 매수 효과이고
가장 큰 숫자를 만드는 게 매도 효과. 그게 팁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딜러는 가장 돈을 많이 벌고, 그다음 나는 뭔가 손해보니까 모든 방향에서 내가 불리한 거지. 오케이? 그러면 지금 파운드 분의 달러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요거. 요 두 개잖아. 그지? 이 숫자 중에 어느 숫자를 가져와야지 마지막에 나오는 요 숫자를 작게 만들 수 있어. 0.9712야, 아니면 0.9717이야. 일단 기본적으로 이 환율은 뭐냐 하면 파운드가 분모 예선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숫자가 위에 붙으니까 위에 있는 숫자가 작아야지 결과가 작아져요. 위에 있는 숫자가 커야지 결과가 작아져요. 작아야지 작아지겠지. 그럼 두 숫자가 작은 게 어느 거야? 요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1.9712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어느 숫자를 가져와야지 더 작아져요. 6785입니다. 작은 숫자를 위에 지금 이게 지금 뭐냐면 기준 통화가 US 달러라며. 그러니까 여기 네. 분자에 찍힐 거 아니야. 아, 0.6783을 갖고 와야지 요 숫자가 작아져요. 아니면 0.6785를 갖고 와야지 작아져요. 83을 갖고 와야지 83. 작아지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0.6783.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캐시플로우 같은 거 고려하지 않더라도 가장 작은 숫자를 만드는 방법으로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여기 있는 숫자 중에 갖고 온다면 어느 숫자를 갖고 와야 될까요? 자, 이 숫자를 곱해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준. 나눠주는 거죠. 음. 그러면 0.4738을 갖고 오는, 나눠주는 게 더 작은 숫자가 나와요? 아니면 0.4742로 나눠주는 게 더 작은 숫자가 나와요? 사이. 같은 사이.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 이게 아니었고 왼쪽 숫자를 갖고 왔다면 1.4742라고 이렇게 적혀지는 게 맞다는 거죠. 요 숫자가. 여기서는 요 숫자를 갖고 왔어야 되지만 여기서는 이 숫자를, 그냥 이 숫자는 곱해져야 될 숫자고 이 숫자는 나눠줘야 될 숫자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 갖고 온다면 어느 숫자를 갖고 오는 게 좋았을까요? 요 두 숫자 중에 갖고 온다면. 73이요. 그 73을 갖고 와야 된다고요. 네, 여기 0.5073 이렇게 해야 된다. 이해 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뭐냐 하면 뭐가 기준 통화이냐? 그죠? 이왕이면 비드면 이왕이면 작은 숫자를 만들도록. 에스크이면 이왕이면 큰 숫자를 만들도록. 그러니까 요렇게 곱하는 숫자였으면 요거를 갖고 왔어야 되고 나누는 거였으면 요 큰 숫자를 갖고 왔어야지 된다라는 게 결론이네. 그래야지 나눠준 숫자가 커야지 더 작은 숫자가 나오잖아, 결과는. 자, 그러면 이것도 쉽게 문제 풀 수 있겠죠? 아이, 유일한 차이가 여기 매도 효과라고 적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매도 효과니까 이 숫자가 뭐 어떤 숫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큰 숫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 그럼 어느 숫자를 갖고 오면 더 큰 숫자가 만들어질까? 만약 곱하는 숫자이면 큰 숫자를 갖고 와야 되고, 나누는 값이면 작은 숫자를 갖고 와야지 큰 숫자가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환율을 고르면 되겠다. 이런 거죠. 오케이? 네. 뭐, 당연히 요거의 역수를 취하면 요게 되니까 결국에는 매수효과 역수가 매도효과 요거의 매도효과 역수니까 결국에는 그냥 매수효과 매도효과 매수효과 매도효과 이렇게 됐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예. 여기 아메리칸 텀이라는 건 미국 사람한테 직접법이고, 그죠? 유로피안 텀은 유로 사람한테 직접법이고, 그러니 뭐냐 미국 사람한테는 간접법입니다라고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거지. 우리 계속 지금 뭐냐면 중국 사람이 한국 여행 오는데 환전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죠? 그러면 지금 뭡니까? 그, 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건 요건데, 요 방법이 한 방법이 있고, 중국은행에 가가지고 그냥 원화로 바로 환전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죠? 또 하나 방법은 뭐예요? 중국은행에서 US 달러로 환전해가지고, 그 다음에 US 달러 다시 한국에 와서 원화로 환전하는 방법이 있다, 이거지.
그지? 어느 방법이 더 유리할까? 이런 거잖아. 그죠? 저는 지금, 어, 중국 위안화를 원화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원화 매수예요, 원화 매도예요. 지금 요거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화 매수예요, 원화 매도예요. 원화 매수. 원화 이수입니다. 매수면 0.5224예요, 아니면 0.5314예요. 저는 어떻게 매수해야 돼? 저는 고객이라 그랬지, 딜러가 아니고. 중국은행이 딜러라고. 그지? 그러면 저는 어느 숫자를 테이크해야 돼요? 제가 싸게 사야 돼요? 아니면 비싸게 사야 돼요? 있어. 비싸게 사야 돼요. 아, 항상 고객이 불리해야 된다니까. 딜러는 내가 가면 그러면 언제든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잖아. 그 제공의 대가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야. 요 딜러가 사는 거고 딜러가 파는 거야. 내가 사는 거는 딜러가 팔아야지 내가 살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요 가격을 해야 된다니까.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내가 좀 비싸게 사야 돼. 오케이? 음.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이게 지금 기준통화 US 달러잖아. US 달러를 사야 돼, US 달러를 팔아야 돼. 내 중국인이야, 지금. 내가 위안화를 갖고 있어, 아니면 US 달러를 갖고 있어. 위안화를 위안화. 갖고 있잖아. 내 네, 중국인이라니까. 그지? 일단 US 달러를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사야 됩니다. 사야 되지. 네. 그럼 어느 환율? 요거예요, 요거예요. 비싸게 US 달러 사야 돼, 11.8 아니면 싸게 US 달러 사야 돼. 비싸게 사야 비싸게. 됩니다. 비싸게 사야 돼. 그러니까 요 레이트야. 자, 제가 음, 뭐 갖고 있어요? 이제 위안화를 뭐로 바꾼 거야, 지금. US 달러로 US 바꿨잖아. 달러. 그럼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US 달러를 어떻게 해야 돼? 팔아야 돼, 사야 돼. 매도. 어? 팔아야 돼, 그지? 팔아야 되면 내가 싸게 팔아야 돼, 비싸게 팔아야 돼. 싸게 팔아야 돼. 싸게 팔아야지. 그러니까 요 숫자네요. 그지? 그러니까 요 숫자하고 내가 이 뭐 만 위안이 있다 그러면 만 위안을 요 숫자로 해가지고 얼마에 한국 원화가 나오는지 계산을 하고 내가 만 위안이 있다 만 위안을 가지고 음, 얼마나 US 달러가 나오는지를 계산하고 그 US 달러를 가지고 다시 또 얼마에 한국 원화가 만들어지는 거 해가지고 직접 환전하고 간접 환전하고 어느 게 더 유리한지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리고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아예 어 차이니즈 위안 100 한국 코리안 원을 교차 환율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비드 에스크를 다 구해주는 게 좋겠지. 그지? 다 구해줄 때는 어떻게 구한다고? 하여튼 약분하고 하는데 약분할 때 분자면 매수 효과는 어떻게 한다고? 더 작은 숫자를 그냥 적용하면 되고 산다 판다 고민 안 하고 그지? 작은 숫자를 적용하면 되고 분모이면 더 큰 숫자를 적용하면 가장 작은 숫자가 될 거고 매도 효과는 뭐예요? 분자이면 더 큰 숫자를 적용하고 분모이면 더 작은 숫자를 적용하면 더 큰 숫자가 되니까 그게 아마 이 교차 환율의 매수 효과 매도 효과가 될 것이다 이런 거였지. 그래 놓고 그 두 개하고 요거하고 요 숫자하고 서로 비교해서 어느 게 더 유리하나 체크해가지고 아 내가 직접 환전할지 간접 환전할지를 판단하면 되겠죠. 쉽지는 않은데 풀 수는 있겠지. 그지? 이 천천히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 이 과정을 따라가면 오케이? 네. 자 이게 교사환율 문제 풀기 팁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알아야 할 사실은 뭐냐 하면 분모가 상품이다. 다시 말해서 분모가 기준통화이다. 딜러의 매수호가는 가장 낮은 가격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된다. 딜러의 매도가는 가장 높은 가격이 만들어주면 되도록 만들어주면 된다. 그지?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 환전하기, 약분하기. 그지? 궁극적으로 왜 필요한 거는 요건데 어 요거를 뭐냐 하면 한 바퀴 돌아가지고 가는 거, 간접 환전하는 거니까 그러면 US 달러가 중간에 있어가지고 약분되도록 만들어준다 이런 거였잖아.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뭐 가장 낮은 가격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분자는 가장 낮은 가격, 분모는 가장 높은 가격. 그죠? 예. 가장 높은 가격을 만들기 위해서는 분자는 가장 높은 가격, 분모는 가장 높은 가격 만들어지니까 그럼 빗 S끌을 만든다. 그죠? 예. 음. 사실은 이런 식의 팁을 주면 안 되지. 원래는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캐시플로우 가지고 계산해 보니 요 환율이 나옵니다 하는데 그럼 시간이 엄청 걸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혹시 우리 시험 문제 만약 이렇게 나온다면 요런 팁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게 훨씬 빨라지겠지. 음. 그리고 아마 이 문제 나오면 상당수의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다 틀리겠지. 그죠?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빨리 풀겠죠, 상대적으로. 근데 제가 만약 시험장에 시험 문제 출제원으로 간다면 이 문제 내버리는 거지. 그러면 우리 학교 학생들은 다 붙고 남의 학생들은 다 떨어지도록 만들 수 있잖아. 이해가요? 어. 뭐, 이제 실생활 이야기를 한다면 슬기로운 환전 생활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지. 그러면, 이런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중국에 간다면, 그러면, 중국에서는 현찰이 거의 필요 없어요. 심지어는 현찰을 안 받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중국 위안화는 뭐라고? 비국제 통화라고. 국제 통화가 아니라고. US 달러, 재패니즈 엔, 그 다음에 뭐 유로 이런 통화들이 국제 통화이고 차이니즈 위안은 국제 통화가 아니야. 그지? 비국제 통화인 경우에는 뭐가 더 낫다는 거야? 직접 환전하는 것보다 뭐가 더 낫다고? 간접 환전하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다. 그럼 혹시 약간의 차이니즈 위안 현찰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한다고? 그러면 간접 환전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제가 지금 표시를 잘못한 것 같네. 여기 더 나은 것 같은데. 이게 더 유리하다고. 그지? 어. 근데 이제 예외가 좀 있어. 중국 위안화만 그런 거예요. 한국에는 중국 위안화 결제망이라는 게 있어. 왜 있냐? 하면 중국 위안화가 자기가 국제 통화가 되고 싶은 거야. 예? 그래가지고 중국에 있는 상업은행들의 서울 지점들이 있잖아. 서울 지점들에서 자기들이 딜러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설 환전소나 아니면 그 어디 을지로 아니면 광화문 근처 거기에 보면 중국 은행들의 서울 지점들이 있다고. 거기 가가지고 현찰로 만약 그냥 다이렉트리 한국 원화, 중국 위안화 환전을 하면 그러면 스프레드들이 낮아.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하면 좋은 거죠. 근데 한국계 은행,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 지금 우리 은행 있잖아요. 우리 은행 진에 가보면 중국 위안화 바꿔주긴 바꿔주는데 스프레드율이 10%야. 그 달러 같으면 스프레드율이 2%밖에 안 되는데 얘는 10%야. 그러니까 우리 은행 가서 중국 위안화로 소액을 바꾸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공항에서 환전하는 것도 굉장히 안 좋은 것 같다. 공항에서는 US 달러조차도 스프레드율이 10% 이상이다. 왜냐하면 이 공항에서 갑자기 환전하겠다는 건 뭐예요? 준비성이 없는 사람, 지금 급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비싸게 해도 환전해야 될 거 아니야. 음,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 일반적인 거는 뭐냐면 뭐라고 얘기했죠? 현찰을 직접 하는 거보다 간접하는 게 더 나은데. 그지? 근데 유일한 예외가 한국 사람이 중국에 갈 때는 그냥 을지로나 아니면 광화문 앞에 근처에 중국계 은행들 한국 지점이 있으니 거기 가서 현찰 차이니즈 유안으로 환전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다. 이런 거. 근데 그거보다는 뭐냐면 현찰보다는 신용카드 더 나은 것 같고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전신환 매매율이거든.
가령 현찰 매매율이면 현찰 재고를 고치점이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현찰이 중국 위안화 현찰이 별로 많지가 않은 거지. 그러니까 갖고 있어봐야 이 중국 위안화 환전 거래가 굉장히 많지가 않으니까 비대 스프레드 많이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많이 갖고 있지도 않고 대신에 늘려놓은 거죠. 그죠? 근데 전신환 같은 경우에는 재고 유지 비용이 없잖아. 그러니까 전신환이 훨씬 나은 것 같다. 그래서 현찰보다는 신용카드 쓰는 게 낫고요. 근데 사실 중국에서 신용카드 쓰기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어. 중국은 중국 유니온페이카는 그 중국 내부에 그 신용카드망이 있는데 그 카드 있을 때는 그래도 좀 봐주는 데가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 안 봐주고 심지어는 유니온페이도 별로 이렇게 잘 안 받아줘요. 음.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뭐가 좋냐면 알리페이하고 위챗페이가 좋아요. 알리페이는 남쪽에서 흔히 많이 쓰고요. 위챗페이는 북쪽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가 둘 다 그냥 앱을 깔면 돼요. 신용카드보다 알리페이, 위챗페이가 더 좋은 이유가 뭐냐면 신용카드는 해외카드 수수료 부과가 되거든요. 환전 수수료 부과되고. 근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그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깔고 그다음에 그거에 지불 결제 수단으로 뭘 쓰냐면 트래블 월렛을 쓰는 거죠. 이게 선불 카드인데 이게 뭐냐면 카드 수수료 같은 걸 거의 안 받는 선불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 알리페이, 위챗페이에다 신용카드 이렇게 연동시키는 것보다는 알리페이, 위챗페이에다 트래블 월렛 연동시키는 게 훨씬 더 쌀 것이다. 그러니까 큰 돈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해결하고 작은 돈은 아주 기초적인 현금은 뭐예요? 그냥 시내 나가가지고 중국계 지점에서 현찰 좀 소액 환전하고 트래블 월렛 있으면 어떤 은행의 ATM에 가보면 물론 전부 다 되는 건 아닌데 인출하는 거에 수수료를 안 받는 은행들도 꽤 많아. 어떤 은행은 인출을 하는데 수수료를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만약 그런 은행이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위안화를 많이 들고 갈 필요가 없는 거죠. 한 10만 원 정도? 저는 보통 한 10만 원 정도 위안화 현찰 가지고 나머지는 그냥 다 페이로 해결한다 이거지. 이건 중국에 국한된 이야기고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한다고? 일반적으로도 그냥 트래블 월렛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좋다. 가령 이를테면 선진국 간다. 그러면 트래블 월렛이 비자 아니면 마스터거든. 그러니까 그 안 봐주는 데는 거의 없다. 약간의 현찰만 가지고 그냥 트래블 월렛으로 하면 되고. 약간 좀 선진국이 아닌 나라를 가면 이제 카드가 잘 안 되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예요? 현금을 좀 갖고 가면 좋은데 현금을 많이 갖고 간다면 어떻게 갖고 가야 되냐 하면 직접 환전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 US 달러 바꾸고 US 달러 바꾼 걸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다시 현지에 가가지고 현지 환전상한테 그 나라 통화로 바꾸는 그걸 하면 좋다. 이런 거죠. US 달러 환전 비디에 스프레 가장 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데는 어디냐면 서울역에 공항터미널에 은행들 있죠. 은행 지점들이 있을 거 아니야. 뭐 국민은행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있을 거야. 두 개 정도 있는데 거기서 바꾸면 가장 비대 스프레드가 작다. 근데 공항에 가면 비대 스프레드가 엄청나게 크다. 그러니까 외국 갔다가 한국 들어올 때도 공항에서 환전하지 말라는 거지. 그 나라에서도 공항에서 환전하지 말라는 거지. 어. 자, 타픽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지만 사실은 관계되는 타픽입니다. 어, 삼각 차익 거래라는 게 있는데 Triangular Arbitrage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게 뭐냐면 원래 교차 환율하고 그 제3의 환율은 사실은 같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간접 환전하든 직접 환전하든 두 개의 가격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앞집 오렌지하고 뒷집 오렌지 가격이 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죠? 우리 그걸 뭐라 그런다고? 두 집의 오렌지의 가격은 만약 똑같은 오렌지라면 두 오렌지의 가격이 같아야 됩니다라는 걸 보고 우리 뭐라 그런다고 이야기했어요. 일물일까? 음, Law of one price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지? 그리고 만약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차익 거래를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지? 예. 크로스 레이트하고 제3의 그 레이트는 같아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안 같아. 그지? 그러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런 거잖아. 그지? 그 돈을 버는 거래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 삼각 차익거래. 차익관계, 트라이앵귤러 아비트러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 아비트러지는 뭐냐?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에 보니까 뭐예요? 그 파운드 유로 환율이 이렇게 비드 에스크가 있고 그다음에 이 저 삼각 그 교차 환율을 계산해 보니까 이 비드 에스크가 이래 있는 거야. 그죠? 근데 보니까 이 시장의 환율의 에스크하고 그다음에 교차 환율의 비드를 보니 비드가 더 높아. 자, 그 말은 무슨 뭘 의미해요? 제가 고객이니까 요 환율로 사가지고 요 환율로 팔면 돈을 버네. 맞잖아. 여기 더 높으니까. 요로 돼 있으니까. 오케이? 예? 예, 예. 자, 그걸 보고 오라 그런다고. 삼각 차익거래. 예? 삼각 차익거래. 오케이. 얼마 벌어요? 만약 제가 1.3317에 사가지고 1.3371에 팔았으니까 그럼 매도가 빼기 매수가 하면 얼마예요? 0.0054? 그 다음에 얼마에 저 통화는 뭐야? 지금 여기 통화가 뭐야? 기준 통화가 뭐야? 그러니까 1파운드를 사서 1.3317에 사서 1파운드를 1.3371에 매도하면 그러면 그 차익이 0.0054고 통화는 뭐예요? 유로의 차익을 얻는다. 이런 거죠.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 삼각 차익거래라고 한다. 음, 오케이? 예? 개념은 알겠죠? 그죠? 예. 어느 누군가가 마구마구 이걸 사.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겠어? 떨어지겠어? 올라, 음, 올라가겠지라는 거지. 어느 놈이 마구마구 이거 팔어. 마구마구 이거 판다는 말이 뭐냐면 사실은 요 거래들을 무슨 거래를 하고 있지. 그래서 요 환율이 어떻게 되겠어? 떨어지겠지. 그래가지고 요 두 개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느 놈이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 그게 뭐냐면 시장이 지금 시장이 비효율적인 상태잖아. 그러니까 시장 비효율적인 상태가 있으면 어느 놈이 차익 거래를 할 거고 그럼 돈을 벌 수 있고 마구마구 그 거래를 하면 뭐예요? 다시 돈을 벌 수 있는 상태로 가고 그게 뭐예요? 시장 균형이고 시장이 효율적으로 된 거고 그죠? 예. 그런 컨셉이네 그죠? 음. 그러니까 뭐냐면 일물일가의 법칙은 성립해야 됩니다. 라는 게 균형 관계네. 어, 요 차익 거래가 쉬운 거래냐 어려운 거래냐 하는 거를 좀 하기 위해서 좀 쉬운 예를 하나 든 거야. 예. 그게 뭐냐면 수박이 서울에서도 팔고 춘천에서도 팔더라 이거지. 아니 그러니까 앞집 오렌지 900원 한 개 90원, 한 개 100원은 너무 쉬우니까 그거보다는 약간 좀 더 어려운 예를 든 거지만 이것도 여전히 쉬운 예라는 거지. 오케이? 춘천 수박이 한 통에 900원이야. 서울 수박이 한 통에 1,000원이야. 춘천에서 서울로 운송할 때는 한 통당 50원의 비용이 들어. 돈 벌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요? 입니다. 있죠? 어떻게 하면 돈 벌어요? 신천 수박을 사서 서울에서 팝니다. 서울 팔면 되겠지? 얼마 벌어? 50원 봅니다. 이지해. 이 문제는 이지해. 이 문제는 쉽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 문제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는 거지. 제 이야기하는 게. 요거 사는 건 쉬운데, 요거 파는 거 어떻게 할래? 하면 또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거라고. 그리고 앞으로 할 여러 가지 차익거래들을 보면, 그러면 더 머리가 아파지는 것들이 있다, 이거지. 그죠? 예. 자, 방금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서울 수박은 1,000원이고, 진도 수박은 900원이고, 운송 비용은 50원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최현준 씨가 머릿속에서 딱 생각하니까 어떻게 나온 거예요? 50원 돈 법니다. 딱 이렇게 얘기했잖아. 거래 방법도 딱 알아냈잖아. 그지? 요거는 쉬운 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거를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는 거지. 체계적으로 문제를 풀자는 거지. 그리고 요 체계를 따르면 모든 차이권의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1단계는 뭐냐 하면 차이 기회가 있는지를 알아내는 건데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서울 수박하고 합성 서울 수박의 가격을 구해 가지고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합성 서울 수박이란 게 뭐냐? 춘천에서 서울로 운송한 걸 합성 서울 수박이라고 하자 이거지. 그러면 합성 서울 수박 가격은 얼마야? 네. 얼마야? 950원. 오케이? 950원 어떻게 나왔어? 어떻게 나왔냐면 춘천 서울 수박 가격에다가 운송비용 합하면 합성 서울 수박이 되는 거야. 이런 가격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최현준 씨는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지만 그렇지만 금방 머릿속으로 계산한 거지. 지금 그지? 그래가지고 두 개를 비교했어. 서울 수박하고 합성 서울 수박은 그냥 같은 물건 아니냐 이거지. 근데 두 개의 물건의 가격이 달라. 뭐 어느 가 더 비싸? 서울 수박이 더 비싸.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싼 거는 사고 비싼 거는 판다고. 그러니까 합성 서울 수박을 매수하고 서울 수박을 매도하면 돈을 벌 수 있겠구나라는 그 거래의 방향을 알아낸 거죠. 그죠? 그게 1단계. 2단계는 합성 서울 수박을 만드는 거예요. 최현준 씨는 이미 합성 서울 수박 어떻게 만드는지 알잖아. 그런데 무슨 이런 과정들을 거치냐 이런 거잖아. 그지?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내놓고 합성 머시기를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최현준 씨가 답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요거는 쉬우니까 이런 과정을 안 거쳐도 알 수 있는 거지만 요하고 똑같은 과정을 해야지 다른 차이거래의 합성 이 머시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겁니다. 앞에서 지금 아이덴티파이 하기를 서울 수박 매도하고 그다음 합성 서울 수박을 매수한다 그랬잖아. 그죠? 서울 수박을 매도하는 건 쉬워. 서울 수박을 매도하는 건 뭐야? 서울 수박을 매도하면 되잖아. 그러면 플로우가 뭐 어떤 게 일어나? 서울 수박의 아웃플로우가 일어나는 거지. 그죠? 현금에 인플로가 들어오는 거지. 자, 문제는 뭐냐면 요거라는 거지. 아, 이것도 사실 쉬운데. 이미 이까지 다 나와버렸는데. 최현준 씨는. 그렇지만 사실은 합성 서울 수박을 한번 플로우로 한번 분해해보자 이거지. 그지? 합성 서울 수박을 매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서울 수박을 인플로하고 아웃플로우로 현금이 나간다 이런 거잖아. 그지? 요거를 어떻게 만든다고? 요걸 어떻게 만드냐면 현금 아웃플로우가 있고 서울 수박 인플로가 있는데 중간에 뭐가 낑긴다고? 춘천 서울 수박이 낑겨서 인플로우 아웃플로우가 있어가지고 서로 캔슬 아웃 된다고. 맞아요? 예. 그러면 요 두 개 캔슬 아웃 되고 요 플로우가 만들어졌으니까 요렇게 플로우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 플로우가 뭘 의미하는지 한번 보자고. 현금이 나가. 그 다음에 수박이 춘천에서 들어와. 그게 뭐야? 매수 춘천 수박이야. 맞지? 그 다음에 뭐예요? 춘천 서울 수박이 나가. 그 다음에 서울 수박이 들어와. 이게 뭐야? 춘천에 있는 수박을 서울로 옮기기잖아. 그러니까 운송이네. 그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서울 수박을 매도하고 춘천에서 서울로 수박을 운송하고 춘천 수박을 매수하는 게 이잖아. 자, 그 다음번에 뭐냐면 이제 이 거래의 순서를 이제 이렇게 리어레인지 하는 거죠. 그죠? 조정해가지고 하는 거잖아. 맨 처음에 뭐가 돼야 되겠어? 춘천 수박을 매수해야겠지. 그래야 춘천 수박이 생기잖아. 생긴 춘천 수박을 서울로 옮겨야 되잖아. 옮기고 그 다음에 옮긴 춘천 수박을 서울에서 매도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거래 순서를 만들었어. 만들었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면 손익을 계산하는 거야. 손익을 어떻게 계산하냐? 하나의 춘천 수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면 될 것 같다. 라는 거예요. 그죠? 맨 처음에 뭐 어떻게 했어? 춘천 수박을 산다며. 그지? 그럼 뭐예요? 한 개의 춘천 수박이 생기고, 그 다음에 900원이 나가겠네. 그죠? 운송한다며. 운송하면 어떻게 돼요? 한 개의 춘천 수박이 나가고, 한 개의 서울 수박이 생기겠네. 그지? 그리고 비용이 나가죠. 운송 비용 50원이 나가죠. 그죠? 예. 그 다음 뭐예요?
서울 수박을 매도했으니까 한 개의 서울 수박이 나가고, 그 다음에 1,000원이 들어오겠네. 그럼 여기 이제 수박 플로우를 한번 보면 어떻게 돼요? 수박 플로우 요거하고 요게 캔슬아웃 되죠. 그 다음에 춘천 수박도 요거하고 요게 캔슬아웃 되죠. 그러니까 수박 플로우는 넷 제로. 그죠? 이제 캐시 플로우를 한번 봅시다. 캐시 플로우 보면 1,000원, 마이너스 50원, 마이너스 900원. 그래서 합치면 얼마예요? 50원. 벌었네. 그죠? 예. 차이가 어떻게 돼요? 1,000원 빼기 비용이 900원, 50원이니까 950원. 그래서 50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서울 수박의 가격이고, 이게 합성 서울 수박의 가격이고. 그러니까 두 물건의 가격이 같아야 되는데 달랐으니 싼 걸 사고 비싼 걸 팔아가지고 50원의 차익을 얻은 거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합성 서울 수박은 뭐냐? 합성 서울 수박 이꼴 춘천 수박 더하기 운송비네. 자, 어느 누군가가 마구마구 춘천 수박을 사요. 어떤 일이 벌겠어요? 춘천 수박의 가격은 올라가요, 떨어져요? 그럽니다. 올라간다라는 거지. 여기 올라간다는 거야. 예. 어느 누군가가 마구 트럭을 빌려. 춘천에서 서울로 옮길 트럭을 막 빌리는 거야. 그러면 트럭 가격이, 운송 비용이 올라가겠지라는 거죠. 요거는 올라간다는 거지. 어느 누군가가 갑자기 트럭이 와가지고 막 서울에 수박을 막 파는 거야. 그러면 서울 수박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 떨어지겠지. 라는 거죠. 애시당초 왜 수박 차익 거래가 가능했어요? 요게 합성 수박 가격이 서울 수박 가격보다 쌌기 때문에 일어난 거지. 근데 싼 놈은 가격이 올라가고 비싼 놈은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차익이 제로가 될 거 아니야. 결국에는. 그게 뭐냐면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균형 조건은 뭐냐면 차익이죠. 이건 균형 맞아요. 균형이라는 건 뭐 어떤 거냐면 그것에 머물려고 하는 속성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벗어나면 다시 균형으로 가는 속성이 있잖아요. 근데 수박 차익거래에 의해서 벗어나면 그 균형으로 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다시 벗어나는데 벗어나면 다시 또 그걸로 가도록 만들잖아.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균형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일물일가의 법칙은 균형이다라는 거지. 그 균형 조건은 뭐냐 하면 서울 수박 이꼴 합성 서울 수박. 두 개, 일물일가는 같은 두 물건, 같지는 않지. 약간의 뭔가 변환 과정을 거치면 같아지는 거. 그지? 그러면 그 두 물건의 가격은 같아야 됩니다. 이런, 그런 균형 조건인 것 같죠. 다시. 지금 최현준 씨가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쳤어요? 안 거쳤어요? 안 아까 거친 것 같습니다. 안 거쳤다고. 그냥 바로 탁 나와버렸잖아. 그지?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문제가 쉬운 문제인 거야. 제가 이 문제를 예를 드는 이유도 쉬운 문제야. 그러니까 사실은 수박 차이권은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거칠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앞으로 볼 그 문제들은 1단계, 2단계, 3단계를 안 거치면 못 푸는 문제들이 나올 것이다. 이런 거죠. 음, 음. 자, 그, 다시 빅맥 차이권의 이야기를 하네. 그죠? 예. 서울의 빅맥은 빅맥 하나에 3,700원이래. 뉴욕의 빅맥은 빅맥 하나에 4.2달러래. 그 다음에, 어, 코리안 원 US 달러 환율은 1159래. 오케이. 이 경우에 내가 돈을 벌 수 있니? 라는 걸 물어봤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 3단계를 한번 거쳐보자라는 거죠.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뭘 구했냐면, 마치 맥도날드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통화가 빅맥이라고 치자 이거지.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삼각 차익 거래 이슈 아니냐 이거지. 그지? 그러면 맥도날드 빅맥을 가지고 간접 환전을 해가지고 원달러 환율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 원달러 환율하고 시장 원달러 환율하고 계산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 약분하기 있잖아요. 그 약분하기 가지고 원달러 환율을 계산해봤다는 거지. 교차 환율을 계산해보니까 교차 환율이 880.9가 나온 거야. 그거는 해보세요. 음.
그다음에 저 시장의 원달러 환율은 지금 100, 1159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두 개의 그 시장 환율과 합성 원달러 환율이 있는데 시장 환율 합성 원달러 환율이 같지 않더라라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 싼 거는 사고. 그러니까 뭐예요? 합성 원달러 환율을 사고 그다음 뭐죠? 시장의 원달러 환율을 팔면 내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얼마를 벌 수 있냐? 1달러당 1159 빼기 880.9만큼의 코리안 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잖아. 그죠? 예. 네. 2단계는 뭐예요? 합성 원달러를 만드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아까 뭐 한다 그랬어요? 거래가 시장에 원달러를 매도한다 그랬으니까, 원달러를 매도하니까, 그럼 뭐예요? 여기서 매도는 기준통화가 뭐가 기준통화예요? 원달러에서 기준통화는 뭐가 기준통화예요?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분모야, 기준통화. 그지? 그러니까, 매도했으니까 기준통화가 나가고, 사과가 나가고, 대신에 코리안 원이 들어오는 거지. 자, 합성 원 달러를 매수한다 그랬으니까 그 말은 뭐냐면 US 달러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코리안 원이 나가는 거잖아. 자, 이제 빅맥 플로우하고 그다음에 캐시 플로우를 계산해야겠지. 요거를 모사하려면 마이너스 코리안 원이 되고 그다음에 반대 방향은 플러스 빅맥이겠지. 그죠? 그다음에 요걸 모사하려면 플러스 US 달러고 마이너스 빅맥이겠지. 그죠? 그리고 플러스 빅맥과 마이너스 빅맥을 캔슬 아웃 되니까 합성 원 달러 매수를 행게 된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요게 어떤 거래인지를 한번 아이덴티파이 해보자는 거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빅맥이 저한테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원화가 나가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빅맥이 들어오고 내가 빅맥 하나 가지고 원화가 나가. 어떨 때? 내가 빅맥을 사면. 그러니까 매수 빅맥이네. 어디서? 뉴욕에서 하면 안 되지. 어디서 해야 돼? 서울 빅맥을 산 거죠. 그죠? 예. 여기는 뭐예요? 빅맥이 나가. 그 다음 US 달러가 들어와. 이거는 뭐야? 내가 빅맥을 팔면 그래 되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US 달러 들어왔으니까 여기는 어느 나라야? 미국이야. 뉴욕이지, 그죠? 그냥 뉴욕에서 빅맥을 팔면 되겠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합성 원 달러 매수라는 건 뭐냐 하면 서울에서 빅맥을 사서 뉴욕에서 팔면 되네. 그래서 이제 이 거래 과정을 아이덴티파이 한 거네, 그죠? 서울에서 빅맥을 사가지고 일단 1번, 그죠? 그다음 빅맥을 어디로 옮기는 거야? 뉴욕으로 옮기는 거야. 그죠? 그래서 뉴욕을 팔아. 뉴욕에서 팔아. 그러면 달러가 생기잖아. 그럼 달러를 가지고 그걸 다시 원화로 환전하면 되겠지. 환전할 때는 요 환율로 환전하겠지. 뭐 이런 거겠지. 어. 그래서 이제 뭐냐면 빅맥 플로우하고 그다음에 캐시 플로우를 계산하면 손익이 계산되겠네. 먼저 어떻게 한다고 아까 순서가 서울에서 빅맥을 사. 그럼 빅맥 한 개 샀다고 칩시다. 잉?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빅맥 가격이 3,700원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KRW 3,7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제 뉴욕에서 빅맥을 팔았잖아. 그러니까 빅맥이 나갈 거고, 그래서 어떻게 캐슬아웃 될 거고, 대신에 US 달러로 얼마였냐? 4.2 US 달러가 나온다며. 그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US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는 거죠. US 달러를 매도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 4.2 US 달러를 나갈 거고, 대신에 들어오는 건 뭐냐 하면, 아까 그 환율이 얼마였지? 요거라 했으니까, 요거 해가지고 4,867.85이 나오는 거지. 자, 그러면 쓸데없는 빅맥 플로우는 약분됐죠. 그죠? 그다음 쓸데없는 US 달러 플로우도 지금 약분된 거죠. 남은 건 뭐만 있어요? 원화 플로우만 있죠. 그죠? 근데 4,860.8원 빼기 3,700원이니까 빅맥 하나당 1,167.8원만큼 돈을 차익을 벌었네. 여기 빅맥 차익거든요. 그러니까 빅맥 차익거래만 하더라도 사실은 쉽게 구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교차 환율 또는 합성 원달러 환율 계산하는 게 쉽지 않았죠.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치는 게 좋겠죠. 아까 했던 그 문제를 다시 되돌아가자. 이게.
아까 했던 그 문제가 뭐였냐면, 하여튼, 이 시장에서 그, 뭐죠? 그, 유로, 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1.3317에 파운드를 사고, 그 다음에 뭐지? 교차환율 계산해 보니까, 교차환율은 1.3371이니, 이게 팔면, 그러면 0.00 얼마지? 64? 71 빼기 17하면 얼마야? 64 맞냐? 아니다, 54인가? 54? 54만큼의 돈을 번다라는 거였잖아. 그지? 이슈는, 요거는 노 이슈지. 요거는 그냥 시장에서 1.3317에 사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잖아요, 요거. 요거를 여기 있는 어떤 환율하고 그 거래를 통해 가지고 요 캐시플로우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요걸 매도해야 돼. 합성 유로 GBP를 매도해야 돼. 합성 유로 GBP 매도한다는 캐시플로우는 뭐냐면 마이너스 GBP 플러스 유로 맞지? 맞죠? 네. 그죠? 예. 그리고 마이너스 GBP 유로는 그대로 있고 반대 통화는 뭐가 돼? US 달러 돼야겠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GBP US 달러는 여기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GBP를 매도했어요? 아니면 매수했어요? GBP를 네, 매도했잖아. 네. 그러면 비드를 써야 돼? 에스크를 써야 돼? 싼 걸 써야 돼? 싸게 팔아야 돼? 비싸게 팔아야 돼? 싸게 팔아야 됩니다. 싸게 팔아야 돼. 그러니까 이 숫자가 나와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예요? 이 기준통화 뭐지? 유로야, 유로. 그러니까 이거는 유로를 사는 거네. 유로를 싸게 사야 돼? 비싸게 사야 돼? 싸게 삽니다. 비싸게 사야 돼. 그러니까 요 숫자네. 오케이? 예. 그 다음에는 뭐예요? 약분하기지. 우리 지금 여기 1파운드가 있잖아. 그지? 여기다가 파운드, 분모에다 파운드. 그 다음에 위에는 뭐가 돼야 돼요? 유로 이래 돼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요 거래 하는 거니까. 맞죠? 유로 이래 돼야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어, 파운드 분의 달러인데, 이게 파운드 분의 달러인가? 아, 맞네. 그러니까 그냥 분자에다 1.9712, 아까 요 숫자 집어넣으면 되고. 그지? 그 다음에 이거는 달러 분의 파운드인데, 여기 지금 숫자는 뭐예요? 유로 분의 달러잖아. 그지? 그러니까 분모에 가야 되니까 1.4741이 나요. 아, 그러니까 말 되네. 곱하기는 어느 숫자 썼어요? 곱하기는 어느 숫자 썼어요? 지금 우리 비도 구하는데 곱하기는 어느 숫자 썼어요? 작은 숫자 썼죠? 나누기는 무슨 숫자 썼어요? 음, 큰 숫자 썼죠? 곱하는 거는 작게 하고 나누기는 작은 숫자 쓰면 가장 작은 숫자 비드가 나온다며. 그 이야기네. 자, 뭐 그 이야기를 지금 정리해 놓은 겁니다. 예. 합성 유로 GBP 매도는 어떻게 하느냐? 기준 통화가 GBP니까 GBP가 나가고 유로가 들어와야 되고 어떻게 이런 현금을 만들 거냐 하면 GBP가 나가고 반대 통화는 이 통화만 안 되죠, 그죠? 그게 시장에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한 통화, 제3의 통화, 그게 US 달러, 그죠? 요 캐시플로우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그 반대 통화는 제3의 통화, US 달러 앞으로 이렇게 돼야 되고 요 1과 1을 더하면 행거네. 그죠? 일회 현금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상품이 뭐냐 이거지. 그 아까 환율 보니까 분모가 GBP였어. 그냥 GBP 매도네. 그러니까 고객은 싸게 매도해야 되므로 비드를 싸겠네. 지금 방금 했던 거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현금 어떻게 만들까? 마이너스 USD EUR인데 기준 통화가 뭐라고? 유로였던 것 같아. 그지? 유로면 유로를 지금 매수하는 건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한다? 비싸게 매수해야 되니까 에스크를 싸겠구나. 그 다음에는 약분하기 해서 답이 나왔네. 이런 거죠. 자, 뭐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이제 이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해가지고 돈을 벌면 얼마를 번다. 이런 거고,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합성 EUR GBP 매수학부터 할 수 있겠죠. 그걸 우리 조별 활동 사다리 사로 한번 해보자. 이런 겁니다. 지금 몇 시예요? 5분입니다. 어, 조금 소화할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제까지 했던 거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좀 질문을 하죠.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뭘 모르는지를 몰라서 질문도 못 하겠다 이런 거예요. 삼각차익 거래라는 게 음. 그냥 거래 주체가 세 개가 되면 삼각으로 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한 환율에, 번 거쳐가는 과정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환율에서 음. 삼각 차익 거래라는 말을 쓰는 거지. 지금 네. 방금 석준 씨는 삼각 차익 거래라는 걸 굉장히 삼각으로만 되면, 그러니까 직접 하는 거하고 간접 하는 거하고 해서 간접하는 게 직접 하는 것보다 더 유리하거나 아니면 직접 하는 게 간접 하는 것보다 더 유리하면 뭔가 돈을 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사실은 세상에 삼각 차익 거래가 굉장히 많은 거죠. 음. 이를테면 어, 시애틀의 스타벅스하고 뉴욕의 스타벅스하고 서울의 스타벅스 사이에도 삼각 차익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음.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사실 삼각형이 되는 거지. 스타벅스 나라라는 게 있고, 어? 스타벅스 나라에 세 개의 카페라떼 가격이 있으니, 그러면 그 카페라떼 가격 가지고 뭔가 삼각 차익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스타벅스 나라의 그 통화는 뭐냐면 카페라떼이고, 그게 지금 아까 빅맥 차익이라는 거지. 중간에 사실 낑긴 거는 물건인데, 빅맥이라는 물건인데, 그것도 일종의 통화라고 생각해도 되잖아, 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확대된 삼각차익 거래 개념이고 주로 우리 삼각차익 거래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뭐예요? 환율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음. 그래서 빅맥 차익 거래도 사실은 일종의 삼각차익 거래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니라는 거고 나중에 다음 챕터에 가보면 PPP 구매력 평가 가설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다름 아닌 그 이 삼각차익 거래의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석준 씨처럼 생각해도 되는데 그렇지만 보통 우리가 짧게 그러니까 좁게 본다면 그러면 삼각 차익 거래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이제 환율 세계 환율 사이에 일어나는 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보통 수업 끝나고 나면 별로 질문이 없잖아. 없잖아. 있어 없어? 없잖아. 그지? 왜 없냐면 내가 뭘 알고 있고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냥 이야기를 듣고 나면 뭐 다 그럴듯한데 그것도 잘 모르기도 하고 뭐 잘 알기도 하고 하는데 내가 도대체 뭘 알고 있고 뭘 모르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sit-down 해가지고 뭔가 곰곰이 내가 알고 있는 게 뭐고 내가 모르고 있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메타인지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왜 손필기를 하라고 하냐면 메타인지를 하기 위한 거야. 내가 뭘 모르고 있고 내가 뭘 알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냥 우리가 지금 이 들은 거는 어느 뇌로 들은 거냐 하면 지금 그 포유류의 뇌로 지금 들은 거야, 이 수업을. 그러면 이제 뭔가 포유류의 뇌하고 인류의 뇌가 서로 이제 인터랙션 하면서 뭔가 이거를 소화를 해야 될 과정이 필요하거든. 음. 그래서 그게 뭐냐면 손필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그 리뷰 과정을 거치는 게 좋고 그 리뷰 과정을 언제 한다고? 이왕이면 24시간. 지금 이 수업 끝나고 곧바로 음, 하는 게 더 낫고 적어도 24시간 내에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오늘 중에 하는 게 좋죠. 오늘 중에 하면 20시간 내가 알고 그보다 더 짧죠, 그죠? 음. 효과는 그게 훨씬 더 나을 것이다, 라는 거지. 음. 또, 다른 질문. 한 5분 남았는데, 그럼 그 진도 좀 나갈까요? 지금 진도가 잘 안 나가가지고. 나갈게. 음.
오늘 한 거는 사실 교차 환율하고 삼각 차익 거래가 오늘의 강의의 핵심이고, 그것만 잘 이해하면 되고, 이제 뭐 이런 것들도 있다, 이런 겁니다. 현물화 시장. 뭐 보통 시장 구조라는 단어, 마켓 마이크로 스트럭처 이런 뭐 용어를 썼는데 그게 뭐냐면 시장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이야기하고요. 거기서 보니까 그 이제 우리 이미 알고 있죠, 그죠? 비드 애스크 스프레드라는 걸 배울 거예요. 이 비드 스프레드가 언제 더 늘어나느냐 하는 걸 보니까 환율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더 커지더라라는 거죠. 딜러가 재고를 유지하고 있는 그 비용이 있는 거지. 뭐 어떤 거냐면 내가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내가 손해를 보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면 클수록 스프레드가 커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딜러들의 서로 경쟁이 많으면 그러면 뭔가 이 스프레드가 줄어드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시장이 효율적인 시장이냐 하면 이왕이면 딜러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뭔가 경쟁하는 딜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스프레드가 굉장히 작으면 좋은 거다 이런 거죠.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원 달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시중은행의 지점들이 달러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서로 경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작은 거죠. 근데 중국 위안화는 사실 그래도 많이 안 일어나고 경쟁도 별로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커도 상관이 없는 거죠. 가령 어느 한 은행이 차이니스 위안화의 거래를 굉장히 활발하게 해가지고 여기 있는 이 스프레드는 내가 다 먹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딴 데보다 스프레드를 좁게 해가지고 그 시점에서 호가를 하고 있으면 되잖아.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에 시중은행이 몇 개 있어? 뭐 어디 있죠? 어디 있어요? 쫙 이야기해봐, 빨리. 하나, KB, 하나, 하나은행, 그다음에 또 지난 신한, 세 개, 우리 우리 또 있나? 아니 그러니까 한 서너 개밖에 없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서로 어차피 우리 살 깔까먹 게 아니냐. 그러니까 위안화 환율 스프레드는 한 10% 정도 이 크게 해가지고 먹자 서로. 그러니까 서로 암묵적으로 담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물론 그 시장에 지금 매기가 있는 거죠. 그 매기가 뭐냐면 중국계 은행들의 서울 지점이죠. 근데 중국계 은행의 서울 지점 우리가 가기가 귀찮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10% 내고 지금 학교에 있는 우리 은행 지점 가가지고 그냥 환전을 차이니즈 위안화 환전을 하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말고도 시중에는 보니까 굉장히 뭔가 남들하고 다른 어떤 정보를 갖고 있어가지고 달러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알고 있는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쳐봐. 나는 딜러인데 그걸 모르고 있어. 그죠? 그래서 누군가 아주 공격적으로 달러를 사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뭔가 나는 모르는 어떤 정보를 갖고 있지 않겠냐.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스프레드도 벌리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 호가 스프레드의 또 다른 중요한 그 결정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적 정보인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딱 뭐 순서가 맞네요. 다음 시간에 뭐 하면 되냐면 이제 이 선물화 시장으로 가면 되겠네. 이런 거. 끝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되었습니다.